큰일 났습니다. 1시간 뒤에 미국에 있는 의사 스탠퍼드 의대 출신의 케이지 민즈라는 박사님을 인터뷰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1시간 남기고 메일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로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분이 서전 제너럴이 됐대요. 서전 제너럴이 뭔지 보니까 공중보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라고 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중보건국장, 공중보건차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하기 지금 1시간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아쉽네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우린 하루 이틀 전만 했었어도. 네. 만약 인터뷰를 어제 그제 했으면 좀 재밌었겠죠.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원래는 스탠퍼드 의대 출신의 의사이자 굿에너지 저자인 케이스 민즈 박사를 인터뷰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스태프들과 다 세팅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촬영 직전에 이 미국에서 서전 제너럴, 그러니까 공중보건국장의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채널에 출연하는 게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어렵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취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인터뷰를 준비했고, 그리고 워낙 이 책의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대사 건강의 이야기라서 그러면 한번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이런 대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현대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들, 그것들의 뿌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극과 활동들이 이것들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중심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대사 기능에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더 활력 있고 즐겁고 더 힘이 많이 나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기본적인 지표만 확인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의 대사 건강을 보기 위해서 추가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의 최적 수치가 무엇인지도 다룰 겁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유튜브 채널의 통계를 보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45%가 구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구독 버튼을 누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이 채널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올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이후에 저희가 전하는 콘텐츠나 또는 소식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장 먼저 케이시 민즈 박사가 정리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하는 주범 12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 영양 과잉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칼로리와 정제 탄수화물, 과당을 섭취할 경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남은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세포 내에 축적되어서 미토콘드리아의 과부하로 또는 기능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자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에너지 대사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면 면역계가 교란되고 만성염증이 생기며 영양 흡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쓰는 기관 중 하나가 근육이기도 하고 다양한 장기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움직이고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이 촉진됩니다. 여기에는 PGC1알파라는 경로 등의 다양한 패스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 근육을 막 쓸 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반대로 인슐린 민감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걸 멈추면, 에너지를 잘 쓰는 걸 멈추면 그만큼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활용하는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어떤 물질이 활성 산소예요. 이것이 몸에서 과도하게 쌓이거나 또는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미토콘드리아의 막에서 지질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세포 안에 있는 DNA, 우리의 어떤 유전자 설계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큰 문제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는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서 염증 신호물질 같은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효소를 억제하고 세포의 대사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일곱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반응을 하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들이 지나치게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으면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됩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혈당이 높아져 있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는 조금 놀라울 수 있는데요. 약물의 남용도 이 미토콘드리아 대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케이시 민즈 박사는 대표적으로 항생제, 항암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같은 게 있죠. 베타 차단제, 고혈압약, 이 중에서 칼슘 통로 차단제,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알코올,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이런 약물들도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요. 이런 약물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급성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비용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강조해왔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조금 재미없지만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수리하고 회복하면서 복구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호르몬들, 대표적으로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인슐린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시간이 모자라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의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면역력 같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0번째는 환경 독소 또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여기에는 살충제, BPA, PFAS, 중금속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우리 몸이 노출되면 세포막이나 세포 수용체가 교란되고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인공 조명과 생체 리듬 교란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많이 강조해왔죠. 우리가 현대에는 해가 지고 나서도 해가 안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인공 조명들, 흰색 강한 불빛들과 우리 휴대전화, 모니터 또는 이런 화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이런 블라이트가 해가 지고 나서의 시간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하고 수면에 잘 못 들거나 또는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만성 피로가 생기고 우리 몸이 잘 못 잘 때 이런 대사장애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잠에 잘 못 들거나 또는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선 잠시 광고인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겸해서 라이프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를 추천합니다. 이걸 일주일에서 2주일만 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예전보다 잠에 쉽게 들고 깊게 자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블라차의 상품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광고였습니다. 12번째는 온도 자극이 부족한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신선한데요. 케이스 민즈 박사는 현대의 일정한 실내 환경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하게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안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대사를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해외 컨텐츠를 보면 아이스베스, 얼음 목욕이나 콜드 플런지 같이 굉장히 저온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부교감 신경을 높이거나 또는 사우나와 같은 이런 열을 노출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열 충격 단백질을 키면서 우리 몸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고 이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몸에 문제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절하게 찬물 샤워를 해보거나 얼음 목욕을 해보거나 또는 사우나를 적절하게 해보신다면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더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12가지 요인이 결국에는 3가지 큰 문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예전에 이 강의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개념들에 대해서 요약해 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거나 당분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또는 만성 스트레스 노출되거나 운동이 부족할 때 이럴 때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우리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포들이 인슐린 세포의 신호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세포에 많은 포도당이 있지만 이것들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인 ATP를 잘 못 만들면 세포는 위험 신호를 발산해요. 이것이 DAMPS입니다. 이것은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하게 하고 우리 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대사 효소들의 활동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많은 상태에 있으면 활성산소도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막에 있는 지질, 단백질 또는 그 세포에 있는 DNA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서로를 증폭하면서 악순환을 만들고 이것이 나쁜 에너지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알코올과 수면 부족입니다. 이것들도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형태와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DNA를 손상시키고 지방간을 유발해요.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의 고갈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음주는 인슐린 저항성도 높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대사에 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문제를 만드는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 예시로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잠을 몇 시간만 못 자도 다음날 코르티솔이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혈당이 과하게 올라와 있게 만들고요. 인슐린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떨어뜨리고요. 그러면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거나 복구하는 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활성산소도 증가합니다. 원래 자는 동안에 어떤 DNA가 복구되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이것들이 충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에 대한 손상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게 되고 활성산소에 대한 어떤 피해를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잠을 잘 못 자는 게 그렇게 에너지 대사에 큰 영향이 있을까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루에 5시간 이하를 자게 되면 다음날에 인슐린 민감도가 최대 20에서 30%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잘 못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잤을 때 호르몬 교란도 일어납니다.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코르티솔이에요.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코르티솔이 높게 분비되고 이는 우리의 탄수화물 섭취나 음식 섭취에 관련 없이 우리 혈당과 인슐린을 높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떨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했어야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생성과 복구가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겠죠. 자, 이제부터는 이런 나쁜 에너지 대사 상태가 실제로 이런 다양한 대사 질환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의 합성이 감소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하고 혈류가 원활하게 하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감소하면 죽상 동맥 경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혈액속에서 당분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이 있겠죠. 염증이 많아지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것들도 혈관벽을 자극해가지고 플라크 형성을 가속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뇌세포 역시도 ATP가 모자라면 에너지가 모자라면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으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이런 물질들의 합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대표적으로는 IL-1베타 또는 TNF-알파 같은 것들이 BBB, 혈액 장벽을 자극해가지고 뇌 부위의 어떤 기능들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장애가 우리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공복 혈당이 18mg/dl가 증가할 때 우울증의 위험이 37%나 증가하다는 통계를 언급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 이런 에너지 대사에 또 혈당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보면 우리의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리적 문제, 그러니까 혈당이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 통증 또는 편두통입니다. 또 적지 않은 현대인들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에서 의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신경의 탈분급, 재분급 과정에 필요한 ATP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통증 자극에 과민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자극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통증을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면서 해석의 문제로서 통증이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들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통증을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난임 또는 생식 기능의 장애입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인슐린 혈증이 우리 난소에서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서 난포가 발달되는 과정에 교란이 생기고 배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의 문제는 남성 쪽의 불임이나 발기부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남성은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방향화 효소, 아로마타제의 어떤 교란을 만듭니다. 그러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우리 몸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발기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있을 때 남성의 정자의 DNA가 손상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여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배아가 발달하거나 착상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임신과 어떤 아이를 낳는데, 기른 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어떤 성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또는 난임이나 불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에너지 대사를 중심에 두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지고요.
언젠가 2세를 낳을 예정이라면 남성과 여성 둘 다 모두 우리의 에너지 대사를 중심에 두고 치유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케이스 민스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현대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조금 일찍 겪거나 초경이 빨라지는 이 문제의 원인으로 현대의 과도한 설탕 섭취, 인공 첨가물 노출 또는 환경 호르몬 이것들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 그러니까 HPG축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 분비 타이밍을 앞당기거나 교란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물질들을 노출을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있거나 그 중심에 인슐린 저항성 또는 지방간 또는 이형 당뇨를 갖게 되면 이것들이 아이들의 호르몬 교란을 만들고 또는 성장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영양이겠죠. 케이스 민스 박사는 일단 영양이 있어서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에 필요한 어떤 비타민들이나 미량 영양소들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그리고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어떤 대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소로서 어떤 중간 물질로서 작용하는데요. 이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하게 음식이나 또는 보조제를 통해서 넣어주는 것들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음식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B12, B12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고기류, 달걀 또는 해산물이나 조개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엽산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짙은 녹색 잎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렌틸콩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아리콩이나 아보카도, 버섯,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들어있고요. 연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비타민 B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견과류나 해조류, 호박씨 또는 아보카도 같은 것들에 충분히 들어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물질마다 걔네 몸에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각자가 뭐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충분히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연 섭취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식품은 굴과 소고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셀레늄 섭취를 위해서는 어떤 해산물이나 닭고기나 계란 같은 것들이 추천되고요. 코엔자임 Q10은 많은 분들께서 영양제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들은 소고기나 닭고기 또는 기름이 많은 생선류 또는 브로콜리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과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를 통해서 충분히 먹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회복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민스 박사가 추천하는 건강검진 지표입니다. 케이스 민스 박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건강검진 지표 항목만으로는 우리 대사 건강을 잘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기준들이 추적의 범위와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요. 그래서 케이스 민스 박사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최적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케이스 민스 박사가 여러분들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추가로 확인했으면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 인슐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복 혈당이나 또는 당화 혈색소만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의 어떤 혈당 대사 건강을 볼 때는 이 인슐린 수치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수치가 2에서 5 사이일 때는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치가 만약에 10을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인슐린이 공복 상태에서는 높지 않아야 되는데 많이 분비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췌장이나 어떤 혈당 관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HOMA-IR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치예요. 또는 네이버나 구글에 HOMA-IR 계산식을 검색하면 계산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계산식을 통해서 검사했을 때 2.0 미만일 때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고요. 2.5가 넘으면 대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진하실 때 인슐린도 추가로 확인하시고 이것들을 혈당과 같이 계산해가지고 나의 HOMA-IR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지표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게 충분히 낮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중성지방 대 HDL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중성지방을 HDL 콜레스테롤 수치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1.5보다 낮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괜찮다고 말하고요. 만약에 이 숫자가 3이 넘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지 않고 이 TG를 같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공복 혈당입니다. 케이스 민스 박사는 단순히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인 게 아니라 70에서 85mg/dl 이 사이를 유지하는 게 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HbA1c 당화 혈색소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3개월 정도 내 혈액 속에서 이 당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당분에 의해서 얼마나 혈색소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 수치가 5에서 5.4% 사이일 때 조금 더 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5.4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동안 내 혈액 안에서 어떤 혈당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고감도 CRP.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HS, CRP, C-reactive 프로틴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수치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의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수치가 0.3mg per 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보통 우리가 햇빛을 피부를 통해서 쐬었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활성 물질인데요. 이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양한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근육이나 뼈 대사가 있고요. 세포의 대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많은 한국인분들께서 햇빛을 피하다 보니까 낮에 실내에서 있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낮을 텐데요. 이것이 40에서 60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요산입니다. 이 수치가 남성의 경우에는 5mg per 데시리터, 여성의 경우는 4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간 수치 중에 대표적인 AST와 ALT입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손상이 있을 때 뭔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몸의 간 문제를 암시하는 지표들인데요. 이 수치가 17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GGT,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퍼레이즈. 이것도 남성의 경우에는 25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14에서 2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계시는 혈압도 120대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 한 가지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검진하실 때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혈압만 보면서 심혈관 건강의 어떤 안전을 확인할 텐데요. 여기서 나아가서 아포지단백 B 그리고 LP 소문자 A 이것들도 꼭 같이 확인하세요. 이것들을 봐야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런 지질들을 운반하고 있는 지단백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기능학 병원이나 특정 검진 기관을 통해서 지질 분해 검사를 한 것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나 어떤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이 LDL, 이 배가 조금 크고 안전한 게 있고요. 조금 더 작고 좀 더 심혈관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작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심혈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뭔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얘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리스크가 높아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관상동맥 CT나 또는 뇌 또는 경동맥 이런 MRI나 CT를 찍어가지고 실제로 내 조직 안에 있는 어떤 동맥경화의 상태, 막혀있는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지 혈액 수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검진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아포지단백 B, 에피소문자 A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씩 지질 분해 검사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보시면서 실제 내 몸의 대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지 민즈 박사는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파트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것과 결이 비슷합니다. 살 및 나피, 그 중에서도 정제당,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 또는 가공식품 같은 것들 조심하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진짜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 밀도가 높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대사 건강이 중요하다 또는 삶이 나티가 나쁘다 이런 것들은 다들 합의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또 조심할 것인가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일 또는 콩류, 견과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몸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대사 맥락,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자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과일 같은 걸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감량이 필요할 때 또는 지금 지방이 간에 많이 끼어있고 대사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과일이 과당을 통해서 어떤 대사적 부하를 주니까 이것들을 일정 기간 제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식단 초반에는 조금 과일 제한하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대사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신체 활동이 많아지는 과정에서는 이 과일을 몸이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의 효용도 충분히 있어요. 물론 현대 과일들이 너무 달게 개량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먹던 과일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과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도 충분합니다. 이 효용과 리스크를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콩류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한 다음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콩 안에 있는 어떤 항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물에 오랫동안 불리고 고온 고압에 가열할 때 많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에 옥살산 같은 항영양소들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렉틴 같은 것들은 이런 과정에서 많이 분해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항영양소가 아니더라도 알러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이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콩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 콩류를 처음엔 좀 조심해서 보시고 각자 먹어보면서 내가 괜찮다 할 때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콩류가 자꾸 이렇게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콩류를 제한하는 게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조금 더 이 반응들을 내가 잘 체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콩류도 넣어보면서 적절하게 가공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소화가 편한지 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콩류는 막 차서 먹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끔 좀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메인 음식으로 먹는 것은 조심하긴 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직접 자가 실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견과류의 경우에는 역시 비슷하게도 항영양소, 렉틴이나 피트산 같은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선택하실 때는 최대한 신선한 걸 선택하시고요. 오랫동안 있었고 산패된 것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들을 물에 데치거나 불려서 껍질을 제거하고 이렇게 먹어주시는 게 조금 더 소화를 편하게 만들고 몸에 어떤 리스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들, 우리가 설이나 튀, 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몸 상태, 맥락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면 내가 좋아한다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먹는 선택을 내 식단 안에 가져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좀 됐겠죠? 다음은 수면인데요. 이 수면 파트의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전했던 내용들과 거의 결이 같습니다. 취침 전 3-4시간 이상 음식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카페인이나 전자기기 사용들을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수면 파트에서 제가 재밌게 본 게 있습니다. 바로 소셜 제트렉, 한글로 번역하자면 사회적 시차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국가에 해외여행을 갔다 올 때, 특히 거리가 멀어서 시차가 있는 곳에 갔다 올 때 어떤 피곤함이나 생체 리듬의 교란을 느낍니다. 근데 현대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활동하는 시간이 뒤죽박죽일 때 우리는 마치 시차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과거 같았으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에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조명이 있고 이런 생활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너무 정신없이 마치 매일매일 이런 해외여행을 하는 것처럼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젊어서 좀 노는 게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규칙성 있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대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조금 더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민즈 박사는 운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시는 주 2,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나 격렬한 운동 외에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걷기나 또 전투 트레이닝 또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운동을 크게 한번 1시간 동안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보통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짧게 쪼개서 자주 움직이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후에는 우리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게 되면 이 식후 혈당이 조금 더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업무 중에도 우리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걷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맨몸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 대사가 조금 더 좋아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케이스 민즈 박사도 스트레스나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호흡, 명상, 요가, 일기 쓰기 또는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해줄 것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도 건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갑거나 또는 뜨거운 온도를 통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금 더 깨우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물에서 샤워를 하는 거나 또는 얼음 목욕,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갈색 지방이 더 잘 타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합성이나 기능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사우나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보낼 때 심혈관 기능이나 대사 기능들이 개선된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단기적으로 시도하거나 하지 않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 민즈 박사님의 인터뷰가 틀어지면서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 굿 에너지의 내용들의 핵심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굿 에너지 이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조금 더 실전적으로 무엇을 할지 막연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쓴 책 중에서 스타일스맨 플레이북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에린님의 레시피북 이를 통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서의 대사가 중요하다면 그 밖에서는 장이라는 게 또 뇌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혹시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알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또는 우울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장을 먼저 고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 번역 출간한 갭스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의 구매 정보나 링크는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분들과 더 좋은 정보 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겸이었습니다.